자, 그러면 정방 교정도감 이제 사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무인들은 기존 정치 기구를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했다. 초기에는 상장군과 대장군 등 고위 장군들이 해기가였던 중방이 가장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다. 자, 이후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정치 기구를 만들기도 했다. 정방이 그 하나인데, 자, 인사행정을 담당했으며 최후 때 설치되었다. 원래는 문반의 인사행정은 2부, 무반의 이제 인사행정은 정부에서 이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최춘혁 때는 고정도감이 인사행정에 깊이 관여했고요. 최후 때는 이것을 한층 더 강화해서 제도의 정방을 설치했다. 교정도감의 이제 내용 중에 인사권을 따로 떼서 정방을 설치한 거죠. 자, 정방의 간직 정확히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 예문 나와서 요걸 보면 아 이게 정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색 승선, 정색 소경, 정색 서재 등 정식 간직에 준하는 인원으로 채워져 있었고 직접 정안에 따라 전주를 관장하여 국왕의 견제를 받는 것으로 보아 공식 기관의 일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정안은 뭐냐면 그 인사권 관련된 이 후보 명단이죠. 후보 명단이고 그다음에 이제 후보 명단 중에 인제 그 전주를 관장한다는 것은 요 명단에서 뭐냐면 인사권을 인제 뭐냐면 행사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후보 명단에서 따라 전주 그걸 통해서 인제 인사를 인제 한 다음에 그걸 인제 그 결정하면 국왕이 결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하는 후보 명단이고 전주는 후보 명단에서 적절한 인재를 선별하는 그것 권한을 얘기한 거고요. 그 권한을 인제 딱 해서 후보를 선정하면 국왕이 인제 결재를 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인사행정에 정방이 정당케 함으로써 간임 및 그 후보군에 대한 사적 충성을 유도했다. 그래서 인제 정방의 인제 역할 같은 거 실시 정권에서 정방의 역할 관련된 내용이죠. 자, 최후 때는 많은 문인들이 배출했는데 이규보, 금이, 김창, 박원 등이 유명하다. 자, 그리고 최신 정권 몰락 이후에도 정방은 완전히 국가기관이 되었다. 그래서 무인 집권기에 새로 만들어진 정치기구는 무인 정권의 종말과 더불어 사라졌지만 정방은 이제 그 후에도 존속되었다. 정방은 되게 왕권이 강할 때는 폐지됐다가 신권이 강할 때 다시 부활 양상을 보였다. 그 이름도 좀 바뀌었는데 지인방 또는 차차방으로 이름을 불렸다가 창왕 때는 상서사로 이제 개편되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정방 위에도 새로 이제 창출한 기구로서는 교정도감과 서방이 있었다. 교정도감은 최초에 설치됐는데 인사 재무에 관한 권한은 물론 비리를 규칙하는 검찰권까지 이제 장악했다. 자, 역대 권신들은 교정도감의 장관이 교정별감이라는 간직을 침해해 막대한 권력을 행사했고, 자, 무인 집정의 부의 설치를 허용해 집정 최총은 진강구를, 최후는 진양구를, 김주는 해양구를 각각 얻었다. 자, 교정도감도 각 무인정 집권기에 부에 소속되었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인제 서방은 최후 때 인제 설치된 문객대 조직이었다. 자, 이들은 세 번으로 나눠 집정지가 수기됐다. 이렇게 했는데 교정도감 자체도 계부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계부의 권한 일환으로 이게 뭐냐면 설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교정도감 외에도 인제 진강구라든지 진양구라든지 해양구도 이 부의 일종이죠. 이 교정도감도 부의 일종으로 이제 설치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근데 주의해서 볼 것은 진강구가 인제 뭐냐면 교정도감을 통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부라는 것도 있고 계부의 권한이 있고 계부의 권한 중에 진양부, 그다음에 김준의 해양부, 그다음에 등등 교정도감도 요 부의 권한 중에 하나였다. 계부의 권한.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칫 잘못하면 진강구나 진양구나 해양구가 교정도감을 뭐 이렇게 가난했다 이시고 생각을 오해를 할 수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최씨 정권에서 다 뭐냐면 부가 설치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최양이나 최의 같은 경우에는 그 조정에서 인제 그 뭐냐면 부를 인제 뭐냐면 설치를 허용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급을 줬어요.
시급을 해 갖고 이제 진강구라든지 지하구처럼 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을 줬는데 권한을 주려고 했는데 최한과 최희가 거절했거든요. 예. 그래서 최한과 최희가 거절한 거 볼 때 요 부라는 것은 그냥 계부의 일종이다 보시면 돼요. 이게 교정도감은 여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최한과 최희가 거절했는데 불구하고 최한과 최희 때도 교정도감은 계속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부의 일환으로 교정도감도 설치하고 진양부, 해양부 이런 것도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무인 집정들은 자신의 권력을 보장받고 신변을 호위할 필요해서 공병과 구별된 사병을 육성했다. 사병은 처음에는 노비 등 가속을 무장시켜 조직한 것이었으나 그 지휘관은 사적 충성 관계로 묶인 집정제 문객이 담당했다. 도방이란 도방은 조직화된 사병 집단이었으며 경대승의 신변 호위를 위해 만든 데서 비롯됐다. 자, 이 도방은 최충원 때 와서 최씨의 가장 중요한 권력 장치로 재건되었다. 자, 최후 때 도방을 확대 개편하고 마별초와 야별초 같은 군사 조직을 추가했다. 그랬는데 여기에 마별초가 있는데 마별초는 상설적인 기병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 자체가 말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적인 군사 기반 강화라는 의미 외에도 이 마별초의 이제 역할이 오늘날 군대 의장대가 있죠. 의장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이제 최씨 정권의 정치적 권위를 가시하는 목적으로 마별초를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뒤에 있죠. 마별초는 기병으로서 구성된 특수한 부대였으며 사적인 군사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 외에도 의장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집정자 최씨의 권위를 가시하는 정치적 기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자, 그다음에 쿠데타 설립한 무인 정권은 하급 지배층의 불만을 전제로 성립하여 종전의 문벌 귀족 중심의 체제를 타파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 자, 정치 운영이 종전에 군신 중심에서 무인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기존의 정치 기구를 이어받아 가는 한편 새로운 필요에서 정방, 교정동은 서방을 돕고 또한 사병으로서 도방 등이 만들어졌다. 무인 중심으로 정권이 운영되었지만 과거제는 오히려 활발하게 운영되어 지방에 기반을 둔 신진 세력들이 대거 중앙 정계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 자, 그래서 인제 한번 요렇게 읽어 봤고요. 그다음에 한 통으로 다시 돌아와서 농민과 천민의 난을 인제 보겠습니다. 예. 자, 그 당시에 무신 집권기 때는 이제 밀란들이 많이 나왔어요. 보통 밀란이 많이 나는 시기는 크게 세 시기라고 인제 얘기했죠. 신라 말기 때 원종 예노의 난, 뭐 적고조의 난 이런 것들이 일어난 신라 말기 상하고 그다음에 무신 집권기 때 뭐냐면 반란이 일어났죠. 주로 인제 이때 반란은 농민 반란적인 성격도 있지만 친분 해방적인 어떤 성격도 같이 띠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로는 세도 정치기 때 대표적인 진주 밀란 같은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삼정의 문란해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2 번하고 3 번은 의외로 기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농민 반란이 3 시기에 크게 일어났는데 여기 3 시기가 있었고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무신난 후에 무신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문신계 반환과 이어 연결된 잠깐만요. 자, 이와 연결된 상원 세력의 항쟁 그리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무인 상호 간의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됐을 뿐 아니라 또한 농민과 천민의 봉기도 계속 일어났다. 자, 이들 농민과 천민의 봉기는 양반 관리들의 어떤 정치적 반란과 달리 어떤 사회 경제적 모순에 의한 하층민의 반항이었다는 게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반항이고 밀란이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이후 이제 배경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무신정변 이후의 정치적 혼란이죠. 그래서 인제 중앙 권력이 강했으면 이런 것들이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죠. 예. 근데 이제 무신 상호 간의 정권 다투고 통제가 약화된 틈을 타서 곳곳에서 지방에서 인제 농민 반란이 일어났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신들의 이제 뭐냐면 토지 경변과 그다음에 가혹한 징세, 어 지방 관리대 징세 이런 것들인데
그 당시에 무신들이 인제 뭐냐 지방 간령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탈이 심했고 문벌 귀족들도 토지 경관했지만 무신들은 더했죠. 어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인제 신분적 요소인데 이 신분 의식이 약화됐어. 신분 의식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인제 대표적인 게 이민 같은 존재죠. 이민은 앞에서 얘기했죠. 이방의 그 부하 장수였고 출신이 별로 안 좋았어요. 자기 아버지는 소금 장수였고 어머니는 사찰 노비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제 이 사람이 일종의 역할 모델이 된 거죠. 이민 같은 천민들도 그 권력을 잡을 수 있는데 '우리가 못 잡겠냐.' 이런 사고방식에 인제 영향을 줬던 거죠. 예. 그래서 인제 하극상의 풍조가 형성되면 신분 질서가 해이되고 그런 것들 이민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그 당시 신분해방 운동의 어떤 성격을 띠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배경 아래 이제 농민과 천민의 무기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들 농민과 천민의 봉기는 양반 관리들의 정치적 반란과 달리 사회 경제적 모순에 의한 하층민의 반항이었으므로 밀란이라 할 수 있다. 자 무신나라로 정권을 잡은 그 무인들이 토지를 경영함으로써 농민들의 민족을 빼앗기고 또한 지방 관리들이 가점주구 생활이 궁극해져 전국 각지에 그 밀란이 관광에 발생했다. 자 이게 배경 중에 하나죠. 자 여기 보면 지방 관리인데 그 무신 정권기 때 지방 관리를 주로 누굴 임명했냐면 무관들을 임명했어요. 예. 그래서 농공 행사 차원에서 그 무관들 임명했는데 이 사람들은 유교적인 어떤 소양이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냥 내려와서 인제 세금 부과하고 뺏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자 농민의 동요는 이미 무신날 이전부터 싹트고 있었다. 자 문신 귀족들의 토지 정탈과 농민에 대한 가중한 수치는 농민들에건 유인으로 떠들게 다니게 했으며 이런 때로 도적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무신난 후에 집권 문인들은 앞에서 문신 귀족보다 훨씬 더 수탈이 심했다는 것. 근데 문신 귀족들은 수탈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제 이들이 유교적 관념으로 장착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탈이 좀 적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집권 무인들은 그냥 일자 무식이잖아요. 무식하기 때문에 무조건 뺏는 거야 그냥. 자 그러니까 농민 생활이 더욱 공공해졌으며 농민들은 무신 상호 간의 정권 다툼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공개하게 이뤘다. 자 무신난이 인제 주로 일어났던 것이 주로 최충원이 집권하기 전 또는 최충원 집권 초창기 때거든요. 근데 최씨 정권이 어느 정도 이제 확립되면서 이때부터는 뭐냐면 중앙 권력이 강해지면서 인제 지방에서 인제 농민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예 주로 인제 그 이민이나 그 당시 인제 이민 같은 최씨 정권 전에 초창기 때 아이고 말 잘못했네. 예. 다시 할게요. 예. 그 무신 정권 초창기나 아니면 최초원 초창기 때 그 무신 정권 초창기 때나 최초원 초기 때 주로 이제 일어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초원 정권이 확립되는 이후에는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무신 정권기 밀란은 명종, 신종 때 30 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의 특징이다. 예 무신 정권기의 형성기인 명종 때와 최초 독재 정치가 아직 자리 잡지 못했던 신종 때 초기 때죠. 그래서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약했으므로 밀란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자 그래서 무신 집권기 밀란은 처음에는 서북 지방에서 이제 시작되었다가 예 이걸 지금 보통 인제 그 고려사에서는 북저라고 하나요? 북적. 북쪽의 도둑놈들이라고 이제 표현했죠. 그것은 이제 서북 지역에 이르는데 그거는 이 지역이 개경이 멀리 떨어졌고 특수한 군사 지역이라는 점에서 제일 먼저 무신 정권에 반항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1172 년에 명종 2년 때 서북계의 그 창주와 성주, 철주 그 세 개의 주민들이 수령의 탕압과 주구의 불만을 일으켜 밀란을 일으킨 데서 비롯해서 그다음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174 년에 서경 유수 조유청의 난이 때 많은 농민들이 반란에 참가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유청의 난이 편성된 후에도 그 나머지 무리들이 계속하여 1179 년까지 그 당시 인제 그 묘항산을 중심으로 해 갖고 밀란이 일어났어요. 여기 자 보통 서북계 이게 그 서적과 달리 서적 또 이 북적이라고 되는데 하여튼 서적, 북적과 달리 뭐냐면 더불어
남적이라고 부르는 그 밀란이 발생했는데, 자, 요 남적이나 뭐 서적, 북적이란 말은 다 고조사에 있는 표현이죠. 자, 같은 밀란이지만 서적이 국경지대 군사적인 어떤 조건 위에 봉기한데 되어 남쪽은 농민세의 분한에 야기된 순수한 밀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남도의 밀란의 대표적인 게 이제 망이 망소의 난이죠. 경조 명확소의 망이 망소의 난인데, 그 당시에 충청도에서 제일 큰 도시가 공주였죠. 지금은 대전이었지만 예전엔 공주라고 해서 공주부가 설치됐던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주에 속했던 그 간청 중에 지역 중에 명확소가 있었어요. 자, 이 명확소에서 이제 소자가 볼 수 있듯이 향소 부국의 소민이 일으켰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천을 굽는 이제 천을 이제 뭐냐면 생산한 곳이다. 아니면 숲을 굽는 숲 구이를 하는 그런 이제 소였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오늘날 대전의 이제 유성구 지역이에요. 유성구. 지금은 되게 잘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 당시에는 천민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 당시 소민들이. 그래서 망이 망소이가 이제 난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 망이 망소에서 볼 수 있듯이 성이 없잖아요. 예. 성이 없다니까 신분이 그렇게 높은 지위는 아니고, 망이 망소이는 뭐 좀 약간 어 입이 이름 자체가 천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신분이 낮았다라고 이제 보는 선이 되게 많은데, 혹자는 이거에 대해서 적어도 망이 망소에 난 때 많은 사람이 동조했다며 어느 정도 명확소 내에서 지방 유지일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제 그 이름과 달리 향리 출신이 아니냐라고 보는 학자도 있긴 있어요. 예. 자, 하여튼 망이 망소이가 인제 무리를 모아서 상행병마사라고 이제 지칭하면서 공주를 인제 점령했죠. 그래서 강군을 물리쳤는데, 요때 강군들은 제대로 인제 출동 못 했던 이유가 한 3천 명 이끌고 인제 동원됐는데, 이 북쪽에 그 당시 이제 뭐가 있었냐면 조이총의 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이총의 난을 진압하는 데 주로 주력군을 파견했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만 이제 3천 명 정도 파견했는데 이 농민군한테 깨진 거죠. 예. 이제 정부는 이제 일단 해우책을 말려 항복을 했고, 정부의 해우책을 말려 항복했고, 그다음에 인제 이 정부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명확소를 이제 충순으로 승격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항복을 했는데 이듬해 다시 봉기를 했어. 그래서 충청도 거의 모든 군역을 점령했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토벌에 의해서 진압되고 말았다. 자, 이때는 인제 뭐냐면 조이총이 난이 다 진압하고 났기 때문에 이 주력군을 여기에 돌려 가지고 진압할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진압을 했던 거고요. 근데 망이 망소의 난은 농민을 주체로 하면서, 그다음에 천민 집단인 어떤 그 특수행적인 소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농민 반란에 구국 청민의 신분 해방 운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후부터 이제 소민들이 봉기가 많아져요. 그래서 더 이상 인제 소를 유지할 수 없다 보니까 소를 이제 해체하고 일반 군요로 이제 뭐냐면 형성하고요. 소에서 부과했던 곡물 대납을 이 당시 이제 일반민들에게 이제 일반 군인에게 부담을 시키죠. 예.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후에 인제 뭐냐면 명종 12년에 충청도 강성과 그다음 부성에서 수령의 탄압에 반항한 농민들 반란이 일어났고, 전주에서도 이 군인과 간로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기 때 가장 대표적인 밀란은 1193년 명종 23년에 시작된 경상도 일대의 남적이었다. 이때 김삼이 나오는데, 요 김삼에서 김삼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 승려 중에 삼인승이 있어요, 삼인승. 그러니까 정식 승려가 되기 전에 뭐냐 견습 승려가 있어요. 이 사람들 인제 삼인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삼인승이 일으켰던 난이다. 김씨성을 가진, 그래서 김삼이고, 하여튼 김삼인이 운문, 지금의 청도에서 반란을 일으켰고요. 호심인 지금의 울산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처음에는 운문의 김삼인과 초전의 울산의 호심은 각자 일으켰어. 그러다가 서로 이제 나중에 공동 전선이 구축되죠. 그래서 이들은 서로 연합해서 그 세력이 경상도 전역으로 확장됐으며, 이듬해 인제 뭐냐면 민양 싸움에서 정부에 패배하여 7천 명 정도 인제 죽음을 당하고 마침내 진압했다. 그래서 인제 예전에 한번 호신과 긴섬의 난 관련된 내용이 기초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제 요 난을 인제 진압할 때 이민의 아들이 여기에 참전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민의 아들이 이제 정부 지원금이나 뭐 이런 것들 인제 보금 금 같은 것들을 빼돌려서
뭐 김삼인가 호심한테 갖다 주고 이게 했다는데, 이걸 가지고 인제 그 이민이 그 아들을 시켜 갖고 만약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독자적 왕국을 세우려고 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신라를 다시 부흥하려고 했지 않냐는 설이 있어. 근데 상황이 그 당시 맞지 않은 게, 이민이 집권자였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경주에서 새로운 예전에 신라를 부흥하려고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죠. 그냥 차라리 그냥 나라를 세우면 되죠, 자기가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하여튼 이런 상황이 있었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나 이제 경상도 일대 남쪽이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니었다. 1199 년에 어 명주에서 일어난 밀란이 확대되어 삼천, 울진 등이 점령하고, 또 동경에서 밀란이 일어났는데 서로 합사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듬해 진주에서 공사노비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요 동교 지금 합천에서 부국민의 반란이 일어난 것도 이들도 서로 연합전선을 전개했는데, 여기에 농민들이 가담하고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동경은 이제 경주죠, 경주. 그래서 이 경주는 이제 어떤 곳이냐면, 예전에 신라의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신라 부흥 운동을 이제 내걸었다는 게 특징이야.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거기에다 또 뭐냐면 이 시기가 이제 신종 시기니까 최충원이 집권했던 시기죠. 이 최충원은 그 이민을 싫어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을 죽이고 이제 집권했기 때문에. 또 이민 세력들이 경주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인제 이민이 인제 죽고 나서 최충원이 인제 반경주 정책을 막 펼치니까 그거에 반발해 갖고 일어난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 자, 이러한 이제 경상도 일대 밀란은 마침내 1202 년 에 경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밀란으로 확대됐으며, 그다음에 인제 그러니까 한 번 여기에서 인제 일어나고 나서 요때 또 두 번 일어났죠. 제가 이제 착각했는데, 어 요때 일어난 게 아니라 요때 일어난 걸 얘기한 거야 지금. 이거는 앞에서 일어난 조그만 반란이었고, 요때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얘기하는 거죠, 신라 부흥운동. 예. 그래서 요거 인제 연결해서 보시면 1202 년에 일어난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동경에서 이제 에서도 밀란. 제가 잘못 다시 설명할게요. 예. 이게 있는데, 요 난이 요 난이에요. 예. 제가 맞게 설명했네. 예. 여기 문맥 보니까 여기에서 인제 이 난이 1202 년에 일어났는데, 이때 인제 뭐냐면 신라 부흥 운동을 내걸었고, 그리고 운문하고 인제 운진, 초전의 반란과 합세해 그 기세가 잠복 강성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인제 요거 반란하고 이게 연계됐는데, 이 반란이 된 것은 여기에서 설명해 놓은 거야. 예.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좀 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반란 자체가 인제 신라의 부흥 운동을 내세웠고, 그다음에 인제 또 앞에서는 최충원의 어떤 반발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무신정권기에 좀 농민의 분기뿐만 아니라 천민과 노비들의 반란도 함께 일어났고, 명확소의 망이 망소의 난이 그 당시 이러한 농민과 천민의 난이 연합된 형태였다. 자, 자, 그다음에 인제 천민과 노비 등 천민 계층들은 지방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시방 신분해방을 깨하기로 이제 봉기를 했다. 자, 이러한 천민 반란 중 가장 대표적인 게 1198년 신종 1 년에 개경에서 발생한 만정의 난이죠. 이 만정은 이제 출신이 산노비 출신이죠. 그래서 최충원의 노비였다고 보는 관점도 있는데, 실제로 최충원 노비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만정의 난에 기록된 것이 최충원 전이라고 해서 거기에 기록됐기 때문에 마치 최충원 노비처럼 이렇게 어 생각할 수 있어서 그렇게 인제 뭐 기술한 것도 있지만, 누구의 노비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하여튼 이 사람은 이제 산호 출신이고요. 이 만적은 개경 북산에 북산에서 이때 인제 만적이 그 당시 인제 개경 북선은 왜 그 당시 이제 노비들이 땔감을 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공사 노비들을 모아서 무신난 후에 공경대부가 "천인들에게 많이 나왔으므로 우리들도 최충원 같은 주인을 모시고 죽이고 청인에서 해방되며 공경장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 천인이라는 것은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이제 이런 이민 같은 사람도 인제 뭐냐면 한 나라의 실권자가 됐는데, 왜 우리가 인제 뭐 시 권력을 잡지 못할 수 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했던 거고, 왕후장생이 따로 시가 있겠느냐.
이 말을 이제 그 당시 사기를 좀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했던 거고요. 자, 외치면서 대규모 반란을 도모했지만 이는 중도에 발각되어 실패하고 말았다. 노비 천민은 농민과 같은 피지배층과 함께 시달림을 받았으며 서로 결합하여 밀란을 일으켰는데 특히 이들은 천민 신분의 해방 목표를 했다는 점에서 농민 봉기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만쟁의 난이라든지 명학소의 난, 명학소에서는 망소의 난 같은 경우에는 천민 신분으로서 해방 운동, 그러니까 그 일반 농민 운동과 달리 플러스 뭐냐면 신분 해방 운동적 성격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상교과서에서 잠깐 이제 만정의 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서 좀 볼게요. 예. 79페이지에 보면 여기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종 1년 산호 만적 등이 6인의 북상에서 난무하다가 공사노비를 불러 모의했다. 나라의 경인년은 정주부가 일어나면서 이제 있는 난이고 계산년이라는 것은 그때 이제 앞에서 어, 그 대규모 또 이제 문인들이 처형된 사건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제 김보당이 난 이후에 그것을 얘기하는데 자, 경인과 계산년의 이후 교관이 천민과 노비에서 많이 나왔다. 자, 그래서 이제 장수와 재상이 어찌 시가 따로 있겠느냐, 왕후장성에 따라 시가 따로 있겠느냐. 이거는 그 사기의 징승세가 있는 내용인데 아마 인용한 것 같아요. 이때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가 왜 육체를 괴롭히면서 채찍 밑에 곤욕을 당해 하겠는가 하니 여덟 노비가 모두 그렇게 여겼다. 자, 우리들은 흥국사 복도로부터 덕구장에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모여들며 북치며 소리 지르자. 우리가 성에서 봉기하여 먼저 채충을 죽인다. 이어서 각각의 그 주인을 쳐서 죽이고 천인 호적을 이제 불살려서 우리나라의 천인을 얻게 하자. 그러면 공경장생의 장생을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다. 자, 요 내용이거든요. 자, 무신집권기 때 청민 출신이었던 이의민이 최고 집권자가 되자 정통적인 신분 의식이 무너져 나갔죠. 그래서 1198년 5월 개경의 북산에 노비가 모였을 때 만정은 거사이를 5월 17일로 정하고 정자를 쓰인 눈 종이를 나눠줬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노비들이 글자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제일 쉬운 글자 이 정자를 이제 쓴 노는 종이를 나눠주면서 같은 편을 이렇게 삼는 표식을 삼았죠. 그러나 그날 홍국사에 모인 노비 수가 적어 만적 등은 고제사에 다시 모이기를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이때 참석한 한충의 노비였던 순정이 주인의 그 사실을 알려서 거사는 봉기전에 실패했고요. 결국에 다 잡혀서 만적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 예성강에 뭐냐면 던져졌다고 하죠.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순종은 이제 뭐냐면 양민이 됐고 나오는데 떵떵거리고 살았다고 그래요.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 통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명종과 신종 때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밀란은 모두 진압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최충원 정권이 이제 안정화되면서 이제 뭐냐면 그 기세가 꺾이게 되었죠. 그러나 이러한 무신 정권의 밀란은 그 역사적 위기가 결국 적지 않다. 자, 무신 정권은 이들 밀란을 평정에 전력을 기운 한편 농민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정부는 난민을 의무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건동을 하고 빼앗긴 토지를 돌려주며 조부를 감면하기도 했다. 이런 것들 최초원의 이 시무십조에도 반영이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민과 천민의 반란이 신분사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무신집권기의 밀란은 귀족 중심의 엄격한 신분사회를 탈피하여 새로운 사회체제로 넘어가게 된 원동력이 되었으므로 고려사회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있죠.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 뿌셈에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뿌셈 359페이지인가? 네, 357페이지인가 근데 잠깐 볼게요. 이제 356페이지네요. 네. 356페이지 보면 요 앞부분은 이제 넘어가고 357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무인 정권이 성립한 후 사회경제 개혁은 소홀한 채 부세 수탈에 가혹하게 해 세정에 문란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신분 의식이 와해되면서 기층민의 항쟁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자, 이런 항쟁은 특히 정중부, 경대승, 이민이 최고 집권자로 있었던 무인 집권 초기에 빈번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서북 창주, 성주, 철주의 삼주민의 항쟁과 공주 명학소 망이 망수의 항쟁, 그리고 전주 군인과 간노의 항쟁을 들 수 있다. 자, 정부는 이에 대한 북마책을 펴면서 대응하고 이에 여의치 않을 때 무력 진압을 하였다. 자, 서북 지역의 밀려는 수령의 타락과 주구의 반발에서 있었는데 그 영향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래서 서적, 이 북적들이 이제 남적에도 영향을 줬죠. 근데 명종 6년 6월 공주의 명학소민이었던 망이 망수 이들은 무리를 불러 모아 수도 산행병마사라고 일컫고 공주를 공격해서 이제 함락시켰다. 명학소는 지금의 대저 탕방동 일대도 이제 유성구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일대도 비정되며 철수 보기도 하고 탄소, 수술 굽는 곳으로 보기도 한다. 국가가 제공하는 공물의 부담이 가중된 것이 난의 원인이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서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그 부담이 많았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반란으로 이어진 거죠. 자, 명학소민의 봉기에 대한 정부에선 지율, 체험부와 난장 박강수를 보내 달랬으나 망이가 따르지 않았다. 이에 망의 고향인 명학소를 승격해서 충승원을 삼고 내원수 양수탕을 영으로 내시 김윤신을 위로 삼아 진묵해 했다. 다음에 망이 등이 다시 반란을 일으켜 가야사를 공격했으며 흥경원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 승려 10명을 죽이는 등 죽이고는 주지성을 협박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자신의 표지를 가지고 서울 가게 했다. 결국 정국은 토벌작전으로 이때는 이제 정국군들이 이제 나름대로 앞에서 얘기했지만 조이총이 나를 다 진압했기 때문에 주력군을 동원해서 토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토벌 작전으로 망이 등이 잡히면서 항쟁이 끝나고 말았다. 자, 명학소민의 봉기는 소민이 주도해서 토지로부터 이탈한 유망 농민층을 끌어들여 주변에 여러 군현을 연결하면서 충청도 일대에 큰 영향을 행사했지만 결국 정부군에 의해서 진압되고 말았다. 자, 전주에서는 농민 출신인 주영군의 보승 정용과 간노 승려들이 합세하여 이제 항쟁을 일으켰고 새로 사업을 부인된 지방간이 형벌을 혹독하게 시행했으며 상호작용과 사육의 간섭을 만드는 이들 가혹하게 감독하는 원인이 되어 폭발됐다. 그래서 하급 지휘관의 이제 지휘하에 사독을 내쫓고 판례의 지대부터 했으며 그다음에 그 뭐냐면 그 이게 어디까지인 거야? 예. 그래서 판관을 위협해 항리를 바꿔 임명했다. 그래서 마침 돈에 순행했던 안찰사가 전주에 도착하자 이들은 시위를 벌여 사독을 개국에 앞서가게 했다. 안찰사가 훈계를 했으나 계속 항쟁하자 안찰사는 도내의 지방군을 동원하여 진압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고위 간직자를 보내 밀란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반란군을 분열시켜 농민군의 지휘관을 죽이고 그리고 전주성 함락하면서 전주 밀란이 그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명종 20년에는 정원의 동경에서 일어난 농민 행정은 명종 23년에 김삼이 인도하여 운문사에다가 온거했다. 자, 이들은 호심이 이끄는 초전의 항쟁군과 연합해서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경주 부근의 여러 곳을 뭐냐면 공격했다. 자, 이들의 반란은 결국 정부군에 의해 편중되었지만 밀양 싸움에서 반란군 7,000명이 죽었다는 것을 봐 그 규모가 엄청남을 알 수 있다. 자, 그 옆에 잠깐 보면요. 자, 12세기 때 인제 농민과 천민 항쟁 규모가 컸던 밀란으로 그 공주 명학소에 의한 망이 망소에 의한 전주와 군인대 간노가 일으키는 난 앞에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밖에 최초의 산호인 만정의 난이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제 삼국 부흥 의식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신라, 백제의 부흥을 포방하면서 그 당시 고려 정부를 부정한 예도 있었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일통사망 의식하고 관련됐죠. 자, 일통사망 의식은 신라가 인제 삼국을 통일하면서 형성된 의식인데 우리는 각각 사만이지만 마한, 진한, 변환이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지만 결국엔 하나다. 이렇게 인제 인식이잖아요. 자, 근데 중앙 정권이 강할 때는 일통 의식이 강해지지만 중앙 권력이 약해질 때는 요 사만 의식, 분립된 그 의식이 더 강화돼. 어. 그래서 이 분리의식이 강했는데 그 당시에 인제 그 12세기 때는 무신 정권기 초창기 때는 인제 중앙 권력이 약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망 의식이 더 강화되면서 분리 의식이 더 강화되면서 이게 신라 부흥 운동, 백제 부흥 운동, 고구려 부흥 운동 이런 것들이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신라 부흥 운동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동경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여기 이제 동경에서 경주에서 일어난 그 운동을 볼 수 있죠. 동경에. 이거는 신라 부흥 운동 관련된 난이고요. 그다음 이영렬 형제가 일으킨 난이 있어요. 요게 이제 백제 부흥 운동하고 연결돼 있어요. 백제 부흥 운동. 그래서 이 담양 지역인데 요 담양 지역에 그 당시 만든 사찰들 보면 백제 계통의 사찰들이 되게 많거든요. 백제계 건축 양식을 만든. 그 이영렬 형제가 일어난 백제 부흥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는 이제 최강수가 이제 서경에서 이제 관련이 나는데 요 최강수가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을 내세웠다. 예.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 때 삼국 부흥운동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나왔어요. 최강수는 고구려 부흥운동, 이현영 현재는 담양에서 백제 부흥운동, 그다음에 여기 동경에서는 신라 부흥운동 요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최씨 정권 하에 기칙민 이제 항쟁. 자, 최충원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집권한 이후에 기층민의 항쟁은 계속되었다. 대표적인 항쟁은 최충원의 산호였던 만적의 봉기와 신종 5년에 동경에서 밀란에 들 수 있다. 최충원은 해유나 문멸책을 취하지 않고 강압적인 토벌 방식을 택하였다. 만적의 난은 신종 원년이 일어났는데 만적 등 6인이 개경 북산에 남하하다가 공사 노비를 불러 모의했다. 무신난 이후에 고관이 천민간 노비에서 많이 나왔다. 장수와 재상이 어찌 시가 따로 있으냐.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가 왜 근육과 뼈를 괴롭게 하며 채찍 밑에서 곤욕을 치러야 하는가 하면서 노비를 선동해서 거사 날짜와 장소를 정했다. 그러나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소수밖에 모이지 않자 연기하게 되는데 이 사실이 결국 알려져 그 만적 등 100여 명이 수장시키고 나머지 수는 수가 많아 죄를 묻지 않았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이제 거사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자 동경에서는 이전에 진압된 바 있었으나 또다시 밀란이 났다. 자 고려의 왕업이 거의 다 되었으나 신라는 반드시 부흥할 것이라는 경고를 돌리며 요게 이제 볼 수 있듯이 이제 신라 왕 부흥운동 관련된 내용이죠. 그 운문, 울진, 그다음 초전 등의 경상도 일대 밀란 세력들 호응을 받아서 그 세력을 잘못 떨치었다. 항쟁군은 계속적인 강경투쟁에 의해 시종 즉위년에 결국에 진압되고 말았다. 자, 경주의 신라 부흥운동은 경주민들의 고려 정부에 대한 소외감에서 폭발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수탈 체제에 대한 한 거였다. 자, 경주 지역민의 반란 규모가 크고 민심의 동요가 심각하여 고려 왕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해 정부에서 이 기간 동안 여러 신들에게 무려 33차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뭔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하여튼 신종 연간에 진주에서 밀란이 일어났다. 노비의 난이로 시작됐는데 이를 진압한 후 항리 정방위가 다시 난을 일으켜 많은 이를 살생했다. 자, 그다음 최초의 정권의 강경 진압에 한동안 농민 항쟁은 움츠러들었지만 대외적인 모순이 중첩되면서 다시 포출되었는데 고종 4년에 5월에 있었던 이거는 최충원 정권이 좀 안정된 시기에 일어났던 건데 좀 예외적인 거죠. 보통 이제 일어났던 것은 무신 정권 초반기 때 최씨 정권의 초기 때 일어난 건데 고종 4년이면 좀 약간 최충 정권이 최씨 정권이 안정할 때 안정적인 때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요. 자, 하여튼 고종 4년에 5월에 있었던 서경 지역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주목한다. 요것도 이제 그 고구려 부흥운동, 삼국 부흥운동 관련된 내용이죠. 앞에서 얘기한 최강수의 난이에요. 최강수의 난.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자 그보다 앞서 4년 1월 진위 현인의 항쟁은 권한의 침입에 튼다 동정직의 인제 소유자들이 군대를 징발한 장정들과 부세 수탈과 가혹한 역의 동원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군주인 총량민을 끌어들여 일으킨 것이다. 이들은 전국 병마사를 자칭하면서 그 군사를 의병이라고 했다. 자 이렇게 있고 자 여기는 뭐 고구려 부문도 주목하고 여기 뭐 앞에서 4월 4년 1월 그보다 앞선 4월 약간 이제 요거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건너뛰었네요. 예 모르겠어요. 같은 발 그러니까 요걸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요걸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요걸 앞에 얘기하고 요거와 관련된 최강수의 나는
뭐 얘기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요거하고 지금 요거 그보다 앞선 4월 1일 해 가지고 그 약간 다른 두 개의 반려를 설명하는데 요 앞부분은 설명 안 하고 이 뒷부분에 집중해서 설명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대몽항쟁 기간에서 농민 항쟁의 수고도 있지만 사라진 건 아니었다. 그 가운데 주목된 것은 고종 24년. 요것도 인제 약간 이제 최씨 정권의 안정기죠. 그때 뭐 최후 정권 때도 넘어가는 걸 보는데 이영령 형제가 이끌었던 백제 부흥운동이다. 담양이죠, 담양. 예. 그래 갖고 인제 그 담양의 원흉에서 이영령 형제가 토착민을 이끌고 거사하여 인근의 여러 군현을 여러 영향력 아래 두고서 백제 부흥을 됐다. 중앙에 보낸 강군에 비해 수적으로 큰 우세를 보였지만 나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자, 이후에도 간헐적 항쟁이 있었지만 몽골의 엄청난 침입 앞에 위축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인제 농민들은 본고지를 떠난 일이 많았으며 때로는 몽골족이 투항하는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6차 침입 이후부터 보이는데 원래는 초창기 때 이제 농민들도 몽골족이 항쟁을 했는데 이 최씨 정권들이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중앙군 그 정예병들 같은 것들 인제 뭐냐면 도방이라든지 삼별초를 내려보내지 않고 그래서 뭐냐면 "너네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방치를 했거든요. 아예 그리고 방어별관 같은 것도 다 보내주면서 전략 전술이나 좀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인제 중앙 정부에 대한 기대가 인제 저버리게 되고 그래서 6차 이후부터는 이제 아예 몽골족들에게 인제 그 뭐냐 항복을 해 버려요. 예. 그래서 이런 형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좀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몽골에 대한 항쟁을 인제 보겠습니다. 예. 요거 하기 전에 어 마지막 인증번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은 98 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 98 번이에요. 아, 이 몽고 항쟁 이제 하기 전에 삼국 부운동 관련돼서 그 시민한국사 내용을 좀 읽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삼국 부운동으로. 시민한국사 251 페이지 펴 보세요. 그 예전에 기출형 문제 나왔기 때문에 요거 좀 집중적으로 읽어 볼게요. 자, 삼국 부흥운동 보죠. 자, 일단은 이제 이 삼국 부흥운동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는데 한번 볼게요. 최씨 정권기에 발생했던 신라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킨다. 자, 고려의 하층민들은 무신 정권기에 이제 정권을 항거하면서 고려 왕조의 통치 질서를 부정하였고 각 지역의 기반을 삼아 삼국 부흥운동 명분으로 봉기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자, 삼국 부흥운동이 실패하면서 실시 정권기의 밀란도 수그러졌다. 이렇게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층민의 항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13세기 때 삼국 부흥운동으로 발전되었다. 김사민과 호신의 봉기 때도 신라 부흥의 고가 등장했으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제 김사민 호신의 봉기 때 그 당시 이의민의 아들이 그 이의민의 지시를 받고 뭔가 이제 신라 부흥을 하려고 했다라고 보고 있는 학자도 있죠. 예. 김사민과 호심을 지원하면서 근데 이건 하나의 가설에 불과했던 거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1202년 동경에서 신라 부흥을 표방한 봉기가 일어났다. 이비나 파자 등은 최초의 정권의 수탈과 탄압에 항거해 신라 부흥에 대해서 봉기를 했고 경주도령 이비는 경주의 토였으며 초적이었던 패자 초적은 이제 도족을 얘기하죠. 패자는 유능한 군인이자 농민이었다. 자, 이비와 패자의 인제 봉기군은 운문과 초전에서 큰 세력을 인제 떨쳤으나 기해연에서 인제 그 강군에 패배했고 1203 년에 결국 진압됐다. 자, 이비와 패자의 봉기는 이민의 근거지였던 동경을 억압하려는 최충원의 이제 탄압에 저항해서 지역의 토호와 농민들이 항거했다는 특징도 있는 사건이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최충원은 이민을 별로 안 좋아했죠. 자기가 인제 이민을 죽이고 이제 집권했고 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민의 근거지가 이민이 경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경주에 대해서 억압적인 정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적인 방발해 갖고 일어난 그 특징도 있죠. 예, 요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1217 년에는 서경 군인이었던 최강수가 무리를 조직해 서경에서 봉기를 일으켰고 고구려 부흥 병마사라고 자칭했다.
최강수는 서북면의 여러 성에 경문을 돌려 대규모 봉기를 추진했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살해당하고 말았다. 또한 1237년에 전라도 담양에서 이현열 형제가 무리를 모아서 백제 도운수, 이미 이제 백제 부흥운동의 이제 성격이 있죠. 그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백제 도운수와 자칭하면서 해양 등지에 점령하면서 세력을 펼쳤다. 자, 이영년 현재는 전라도 지역의 농민과 천민을 끌어들여 나주 일대에 큰 세력을 형성했다. 그러나 전라도 지사 김경손이 이끌었던 강군에 의해서 평정됐다. 이렇게 있는데 그 김경손이 그 당시 이제 그 대모강전에서 큰 뭐냐 공을 세웠잖아요. 그 이현영이 상당히 김경손을 존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경손을 어떻게든 좀 생포해 보려고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는데 무기를 사용하지 말고 그 돌멩이나 하여튼 이게 몽둥이를 가지고 대적해서 김경선을 생포해라는 명령을 내렸어 부하장수한테. 근데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몽둥이하고 싸웠던 이제 군대들은 당연히 그 김경선이 있던 이제 창칼력 무장한 군대들한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김경순이 이끌었던 강군이 이겼다라고 그 고려사에 적혀 있는데 이게 뭐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이제 적어 놓은 것 같아. 그 전해 들은 얘기를.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몽골 침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최신정권이 확립됐을 때 고려는 밖으로부터 몽골의 압박을 받아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되었다. 자, 13세기 들어와서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일대 변동을 일어나고 있었으니 그것은 몽골 세계의 흥기였다. 자, 몽골공원은 이제 유목민족인 몽골족들은 몽골공원의 유목민족인 몽골족은 금의 세력하에 있었는데 13세기 초에 그 태무진이라는 영웅이 나타나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1206년에 칸지에 올랐으니 이가 곧 징기스칸이다. 이때부터 몽골은 사방으로부터 정복 사업을 전개하여 영토를 확장하여 그 북중국의 자리 잡은 금을 침략했으며 그 세력이 강성해지더니 마침내 고려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렇게 했죠. 예. 자, 여기 내용을 이제 보죠. 자, 고려가 이제 몽골에 처음으로 접촉한 것은 1219년 강동성의 역이죠. 강동성의 역에서 이제 처음으로 뭐냐면 접촉했는데 이때 왜 이제 강동석에 여기에서 인제 서로 만났냐면 이 거란족이 인제 몽골과 함께 이제 공략하면서부터다. 그래서 거란족이 그 뭐냐면 몽골의 공격을 받고 강동성을 인제 공격을 해서 거기 장악하고 있었어 고려에. 그러니까 이제 고려가 이제 몽고하고 함께 강동성을 공격을 했는데 이걸 강동성의 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제 처음으로 인제 강동성의 역 때 고려와 몽고가 연합작전을 펼쳤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접촉이 길게 됐던 건데 자, 요가 멸망 후에 거란족은 금에 복속하여 있다가 금이 세력해지자 독립하였지만 이번에 몽골한테 쫓겨 고려 영토로 밀려와 고려군의 공격을 받고 강동성에 갇히게 되었다. 자, 이것은 이제 이것을 어 고조와 몽고가 합공하여 파멸시켰던 것이다. 자, 몽고는 거란을 토벌한 후에 고려에 대해서 큰 은혜나 베푸는 듯이 가다한 공물을 요구했는데 특히 이제 1221년에 사신을 왔던 이 제규요, 저구요라고 또 하고 했는데 하여튼 제규가 몽골 상태자 지시라고 하여 가중한 공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태도가 오만불순하여 고려 군신들의 분노를 샀다. 그러던 제규가 1225년에 고조로 왔다가 돌아온 길에 압록강 부근에 누구인가에 의해서 그냥 지금 확실하게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고조가 죽였다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몽골족 뭐 그 실수로 누군가 죽였다는 설도 있고 등등등등 여러 설이 있는데 하여튼 정확히 모르지만 있다가 피살된 사건이 일어나자 몽골은 이들 트집 잡아 고려를 침입하게 이뤘다. 그래서 인제 제규가 인제 1225년에 그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7년 뒤에 뭐냐면 몽골의 1차 침입이 이제 일어났죠. 예. 1231 년에. 그래서 7년 동안 이게 가동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당시 좀 정권 교체가 있었어요. 그래 갖고 이제 오고타이 칸이 죽고 뭐 큐 넘어갈 때 인제 그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약간 인제 혼란기가 있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요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니 본 게 아니라 좀
그 몽골 항쟁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좀 볼게요. 자, 잠깐 보면 자, 여기에서 인제 그 몽골이 우리나라를 공격한 게 총 뭐냐면 6번 또는 7 번이라고 있는 건 이제 있는데, 하여튼 1 차부터 해서 한 6차 또는 7차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몽골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한 것보다는 그 예전에 요나나 뭐 처럼 후방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한 거야. 중국을 한번 치기 전에 후방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이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송나라와 금나라 정벌하기 위해서 후방 안정 목적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약탈 위주였어요. 약탈 위주. 예. 그래서 춘내 출거라고 인제 하죠. 그래서 가을에 와 가지고 가을에서 인제 그 들판에 그 뭐냐 곡식 있으면 약탈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이제 겨울 나고 봄에 돌아가는 형태였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고려 정부는 어떻게 뭐냐면 대처했냐 하면, 강화도에서 항쟁하고 수도를 옮겼죠. 성과 상성 위주로 장기전을 펼쳤어. 이걸 뭐냐면 상성 입보책 또는 상성 입보 해도 입법책, 그러니까 상성 입보책, 해도 입법책 이거죠. 그래서 산성을 올려서 하거나 해도 바다 건너서 섬에서 항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인제 그 고려 그 강화 정부는 별다른 도움을 안 줬어요. 그렇게 지시만 내리고. 그 자기들 인제 그 핵심 부대였던 삼별초하고 도방은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이런 그 송 왜 원나라 군과 싸우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인제 자체 지방군이나 민들에게 "자체 해라." 그다음에 가끔씩 방어별관 같은 걸 내려보내 갖고 다른 지역의 인제 어떤 사례들이나 항쟁 사례들이나 아니면 뭐 전략 전술, 군사 기술 정도만 알려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던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6차 침입 때부터 인제 네, 요 6차 침입이 몽케 때요. 자, 몽케 때부터 오고타이가 했던 정복전 형태를 뭐냐면 한반도 고려와 전쟁에서 적용되죠. 원래 오고타이는 이제 그 중국사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약탈전이었다가 정복전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오고타의 전술이 아직까지 여긴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앞에 이제 그 목적 자체가 정복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인데, 근데 몽케칸이 이제 즉위하면서 이 오고타이가 중국이 했던 전술 내용을 그 고려에게 적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고타의 정복전 형태도 장기간 이제 지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고타의 정복전이라는 것은 약탈이 아니라 거길 정복해 갖고 장기적으로 뭐냐면 그 지배하기 위한 구조였는데, 이걸 고려에서 인제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인제 돌아가지 않고 지방에 남아서 그 뭐냐면 계속 이제 거기에서 어 그 거점을 마련해서 공격해 오는 거죠. 자, 이때부터는 인제 주로 지방에서 투쟁보다는 항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항복. 그래서 고려 농민들도 이제 지방민들도 처음에는 항쟁했는데, 이 강화 정부에서 뭐 지원군도 안 파견하고 방어벌금 정도 이렇게 파견하고 그냥 성이나 들어가서 또는 바다를 건너서 섬에 들어가서 그 뭐 그냥 방어만 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곳곳에 이제 투쟁보다 항복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요때 이제 항복하는 과정에서 동령부라든지 쌍성 총관부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지죠. 요건 다 항복한 애들이 인제 만든 항복해지니까 많은 사람이 항복하니까 그 지역을 따로 이제 떼서 동령부와 쌍성 총괄을 만들었죠. 이게 이 과정에서 인제 나온 거예요. 요건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인제 쿠비나이 집권하니까 이 쿠비나 같은 경우에는 중국식 외교 관계를 지향했죠. 조공채권 관계. 그래서 조공채권 관계가 성립되면서 인제 고려는 생존권을 인제 인정받는 대신에 그 먼나라 조정에 충성을 하는 그런 인제 관계가 바뀌었죠. 그래서 인제 항복 후 세력 구제 원칙, 그러니까 고려의 생존권을 뭐냐면 보장해 주는 대신에 "너네들이 대신에 원나라에 이제 조공채공해라." 이런 식으로 원칙이 확립되면서 다음에 종속국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독립국은 계속 유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초창기 때는 그 중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뭐냐면 한 번씩 후방을 안정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주로 약탈전을 했고요. 그러다가 6차 침입 이후부터는 정복전 형태로 바뀌었다가 그 과정에서 많은 지방이 항복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동령구나 삼성총국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쿠빌라이칸한테 들어와서는 완전히 인제 세력 구제의 원칙에 따라서 뭐냐면 조공국으로 해 갖고 복속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눠 가지고 이제 몽골 항쟁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분류를 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볼게요. 자, 몽골의 1차 침입과 항쟁을 볼게요. 몽골의 1차 침입은 오고타이 칸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아까 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징기스칸이 죽고 이제 오고타이 즉위하는 과정에 약간 쿠데타가 개최되고 그 과정에 약간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백기가 인제 지난 후에 정권이 완전히 교체된 다음에 오고타이 칸 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게 돼요. 예. 그때 이제 공격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목적보다는 그 송나라나 금을 멸망하기 전에 그 뭐냐 공격하기 전에 그 후방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인제 쳐들어왔거든요. 1 차에서 5차 때까지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자, 몽골의 제1차 침입은 1231 년부터 시작됐다. 자, 몽골의 장군이었던 사리타가 그 당시 이제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서 북계 여러 성을 함락시키고 개경에 포위하게 이뤘다. 자, 고려는 몽골군의 침입에 맞서서 기주에서 박서가 용감히 항전했으며 그래서 이제 기주성에서 이제 박서가 항쟁했죠. 그때 이제 박서의 지휘하에 강군과 백성들이 항쟁했다고 그래요. 수도가 포위되자 하해를 처하게 됐고 이에 몽고군은 서북면에 다도가치를 설치해서 철수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있고 그 외에도 인제 항쟁 내용을 보면 충주성에서 지강수가 충주성이 있는데 이 충주성에서 이 지강수가 그 당시 지휘를 했는데 이때 충주성 전투에서 다인철소민들이 많이 인제 거기에 참여를 했다. 그래서 도망간 관리들 대신에 이 노비와 농민들이 저항을 했다. 같이 도와주면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 치 결과 그 당시 이제 몽골군이 철수를 했지만 다루가치를 남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집권자 최후였는데 이 다도가치들이 참견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 갖고 다도가치를 다 죽여 버리고요. 예. 이걸 이제 뭐냐면 어디로 수도를 옮겼냐면 강화도 천도를 내보냈어. 예. 예, 강화 천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반대자도 있었지만 다 제거해 버리고 그래서 이 강화도 천도했는데 강화도 천도한 이유가 뭐냐? 당연히 장기적인 대몽 항쟁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다도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또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는 지금은 한 개 섬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강화도는 3개 섬으로 구성돼 있고 중간중간에 갯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갯벌도 있었기 때문에 상륙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요런 거를 노리고 이제 강화도에 인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혹자는 몽골군이 수군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강화도로 들어갔다. 그렇게 했는데 몽골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수군이 없었죠. 근데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 뭐냐면 수군을 확보하게 되고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수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몽골 입장을 할 때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강화도를 아까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이 물론 점령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강화도 자체가 이렇게 천혜의 요지고 갯벌이 이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상륙 장수가 만만치가 못했어. 갯벌 내려가면 상륙하면 곧바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갯벌에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잖아요. 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몽골 자체가 고려를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굳이 피를 흘려가면서 여기를 공격할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냥 하여튼 이렇게 해 갖고 인제 강화도도 이제 선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인제 몽고가 고려에 대해서 더욱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고 고려에 파견된 몽골 관리대의 행보가 심하여 고려 군신대의 분노가 고조되자 세조 정권은 단호히 항쟁을 건의하면서 먼저 다루가치를 다 제거한 다음에 1232 년에 강화도 도읍을 옮겨서 항목 태도를 분명히 했다. 자, 이에 몽골은 제2차 침입을 단행했고요. 1232 년이죠. 개교를 지내서 한강 남쪽으로 공락했으나 사리타이가 천인선에서 김윤호에게 사살되어 뭐냐면 그 철군했죠. 그래서 이제 요 천인선이라는 지역인데 이 천인선은 조그만 성인데 요게 누가 살고 있냐면 부국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층 계급들이죠. 이 하층 계급들이 그 당시 김윤호
이 김윤호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사람이었냐면 승려죠, 승려. 그래 갖고 이들이 이끌고 인제 와 가지고 싸웠는데 그때 전투 중에 화살이 날아왔는데 살리타에게 맞아 갖고 죽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휘관이 죽으니까 몽고군이 철수를 했고요. 김윤호는 인제 그 후에 승려해서 한속한 다음에 그 당시 인제 그 고려 장군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나중에 충주선 전투에서 큰功을 세우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이 과정에서 2차 침입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대구 부인사에 있는 초조대장경이 소실돼요. 예. 초조대장경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란족이 왔을 때 그 거란족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그 당시 만들었던 건데 초조대장경이 소실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제조대장경을 만들죠. 오늘 팔만대장경. 그다음에 인제 여기 천인성은 자체가 이제 부국민 천인 부국이었는데 이 공원호 현우로 승격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향소 부국이라도 공원을 세우면 이 현우로 승진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국민은 이제 일반 민으로 이제 신분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철군했고 그 뒤에도 몽골군이 계속해서 1259 년에 그 강화가 맺을 때가 여러 차례 인제 침입을 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요거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일단은 한번 내용을 또 정리를 해 볼게요. 여기는 간단하게 적혀 있어. 3차 침입부터는 인제 내용이 없어요. 자, 3차 침입 보면 자 몽골의 침입인데 이때 몽골에 이제 당월대라는 사람이 와서 추국 항복 강화도 나와서 개궁해서 항복해라 요구했지만 항복하지 않았죠. 그 대신에 몽골은 이제 전 국토를 유린하며 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3차 침입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주의 항록사 구충목탑이 소실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팔만대장경 조판이 시작됐다. 4차 침입은 암호간이 침입했는데 이 원상제였던 정종, 후유기 죽음을 계기로 고리에 철수를 했고요. 5차 침입은 이제 최왕이 집권할 때죠. 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데 요때 앞에서 이 김윤후가 충주선 전투에서 민병과 간론을 이끌고 70일 동안 전투를 해서 몽골을 막아내요. 그때 이제 김윤후가 인제 이들을 이끌어가면서 간로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전쟁에 승리하면 이거 다 불타 없애 갖고 너네 해방시켜 주겠다." 그래서 노예 문서, 노비 문서를 보여주면서 그 약속을 했고 결국에는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뭐냐면 열심히 살아서 몽골군을 막아냈다. 그래서 이 김유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살레타의 그 천인산 전투에서 몽골을 격퇴했고 5차 침입 때도 격퇴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람인데 우리가 김유호를 잘 모르죠. 예. 뭐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외에는 별로 모르더라고요. 그건 왜냐면 조선시대 때 이 기록이 말살됐어. 예. 그러니까 어느 나라 항쟁기를 거치면서 일단 김유의 기록이 상당수가 말살됐고 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김유가 승려 출신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록들이 말살됐던 거야. 예. 그래서 별로 남아 있진 않아, 이 사람에 대한 그 기록이. 자, 하여튼 있고요. 게다가 결과에 최양은 충주를 900으로 습격했다. 그 충주는 그전에도 몽골군의 침입을 계속 받았어요. 왜냐면 충주가 길목에 있잖아.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인제 있고요. 근데 이제 6차 침입 때부터는 좀 몽골의 침입이 달라져요. 장기전 형태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인제 뭐냐면 그냥 치고 빠지는 방식이었는데 6차 침입 때부터는 장기적 정복전 형태로 들어가게 돼요. 예, 몽골이 이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장기 주둔하면서 그 지역을 지배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때 6차 침입 때 이제 대표적인 전투가 이방성 전투하고 그다음 아막도 전투가 있는데 그래서 인제 그 여기 보면 그 이만성 전투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강군이 주도를 했고 요때는 특별하게 삼별초가 개입됐어. 원래 삼별초는 그 뭐냐면 그 개경에만 있었는데 가끔씩 이제 투입이 되거든요. 근데 이 투입된 아주 시기사회 중에 하나 중에 그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앙군이 직접 와 갖고 이제 정치를 그 막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페도 같은 게 전라도 지역에 있는 그 섬인데 이때 쳐야 될 수군 앞에서 말했지만 몽골군도 수군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여러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 지역 군대들을 통합을 했는데 그 가운데 수군도 인제 통합 부대의 대상이 됐겠죠. 그래서 이 수군 아페도를 치려고 하니까 아페민들이 대포 2개를 배에 싣고 항전했다는데 요때 대포라는 말이 나와요, 그 고려사에. 근데 대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제 폭약을 놓고 이제 쏘는 대포라고 생각하지 않고 돌을 집어넣고 이제 멀리 나가는 투석기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6차 침입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이제 7차 침입도 있었다는데 뭐 이거는 뭐
학대 견해에 따라 달라지니까 하여튼 6차 친일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원나라와 쿠비라이가 태조 원종 간의 강화 교섭이 일어났죠. 이때 이제 원종은 태자에 있을 때 그 당시 이제 그 원나라에 항복하려고 인제 그 갔어요. 그때. 그때 이제 갔는데 도중에 그 뭐냐면 어 그 원나라 황제가 죽었다는 소문을 이 몽켓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인제 몽케가 죽으니까 새로운 황제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때 쿠비나하고 아디케부케가 인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종이 '누구한테 갈까?'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가다가 쿠비나하고 조우하게 된 거야. 그래서 쿠비나한테 항복을 했는데 이 쿠비나이 너무 기쁜 거야. 이때 인제 아디케부케가 싸우고 있을 때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정통성이 좀 약간 딸리는 그런 때였는데 갑자기 이제 그동안 항쟁했던 그 고조의 태제가 와서 지발로 항복하겠다 하니까 너무 기뻐 가지고 쿠미나이가 '이거는 길조다. 하늘이 나한테 좋은 길조를 보여준 거다.' 하면서 원종한테 약속을 했죠. 무슨 약속을 했냐. "너희들이 나한테 복속하고 책봉만 그 조공을 갖다 바칠 경우에는 너희들의 생존권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너네들 고려의 풍습을 인정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걸 세조 구제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강을 맺었는데 고려의 주권, 고려의 왕조의 생존권과 고려의 풍습, 토풍을 인정하면서 너 대신에 너네들은 우리의 한테 조공을 바쳐라. 조공 책봉권을 너네들이 인정해 주라. 그래서 이제 세조 구제의 원칙이 정했는데 이 세조의 구제의 원칙은 원래 쿠비라인이 구두로 얘기한 거예요. 구두로 약속을 한 건데 충녕왕 때 이걸 뭐냐면 충녕왕 때 들어와서는 이걸 문서로 작성해서 이제 명문화 시켜 놨죠. 그래서 이 세조 구제의 원칙 때문에 고려가 오랫동안 인제 뭐냐면 그 원나라 간섭기 안에서도 나름대로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거죠, 이 세조 구제 원칙. 예. 자 그래서 인제 강화가 설립되면서 인제 6 개의 조항의 약속을 받고 그 몽고부의 즉각 철수 등을 포함한 6 개의 조의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다시 이제 한국 통론 볼게요. 자 이렇게 오랫동안 거쳐 이 몽고의 침략이 되풀이 되었지만 고려인들의 끈질긴 항쟁은 계속되면서 국토를 수호하였다. 강력한 방공 정책에 견지한 체제 정권이 바다 건너 강화도에서 꿋꿋이 항쟁을 지휘했고 육지에서는 일반 민중들의 침략에 대응하여 그 용감히 싸움으로써 몽골군에게 격퇴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무신 정권은 농민들하고는 산성과 해도를 입보해서 정책을 입보하는 정책을 쓰게 함으로써 이는 농민들이 이 기지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싸워 항쟁의 주체가 되었다. 자 근데 여기는 마치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 지시에는 별로 없어요. 예 산성해도 입보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거 외에는 그냥 뭐만 파견했냐면 방호벌관 같은 군사 고문단만 좀 파견하고 말았어. 예. 그리고 중앙군 지원 우리가 이제 삼별초라든지 도당이라든지 도방이라든지 이 핵심 부대들은 어 그냥 강화도에 남아서 그 최씨 정권을 지키는 데 이용했죠. 예. 그 삼별초 중에 일부만 잠시 이제 앞에서 전투에서 살펴본 것처럼 파견되고 그거는 극히 이제 일부 사례에 불과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삼별초가 뭐 끝까지 와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 몽고인들에게 저항했다. 그건 아니에요. 몽고인들에게 뭐냐 적극적으로 저항한 거는 나중에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아예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저쪽 진도로 가면서 저항한 거야. 그거 저항한 거고요. 자 그렇게 인제 이렇게 있고 자 그러다 인제 항蒙정쟁 기간 동안 변화가 커다란 그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건 항전을 고수했던 최씨 정권의 붕괴였다. 그래서 1258 년에 최이가 이 최이는 이제 20 살의 나이로 즉위했어요. 어머니가 좀 약간 천민 출신이야. 노비 기생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권위가 많이 떨어지는 상태였죠. 예. 문신이었던 이명가 그다음에 무신이었던 김인후가 후에 김준이 위에서 제거당하자 그때 인제 자 이게 이면이 아니라 유경인데 예. 자 문신이었던 유경하고 무신이었던 김인후가 등에 의해서 제거되자 강화파 문신대에 주장했다 이듬해 몽고와의 하의가 성립되었다. 예. 그때 인제 뭐냐면 앞에서 고종의 아들이었던 원종이 그 뭐냐면
쿠비나이를 만나 가지고 세조 구제의 원칙을 받아낸 거죠. 예, 요때. 자, 그러나 최씨 정권을 무너뜨린 무신 김준이 유경을 거세하는 후에 스스로 고종벌검이 되어 무신 정치는 계속되었고 몽고의 강화를 반대했는데, 자, 이는 1268년에 원종 9년 김준을 그 살해하고 고종벌검이 된 이면에 이어 더욱 노골화됐다. 그래서 이면은 아까 이제 친문 정책, 자기 아들을 이제 뭐냐면 그 고종 때 이제 고종이 원종을 이제 파견했잖아요. 그때 이제 원종이 이제 나중에 고종이 죽고 나서 왕이 된 상태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종 입장할 때는 쿠비나이라고도 약속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친문 정책을 했고 몽골족을 끌어다가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원종을 폐하고 왕제 뭐냐면 안경공 창을 세웠어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때마침 인제 원종이 그 당시 자기 아들이었던 충녕왕을 그 몽고에 인제 파견하고 있었거든요. 예. 아, 그건 나중 얘기다. 다시 할게요. 예.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황제 뭐냐면 왕제였던 왕경궁 창을 세웠고, 그다음에 원종 10 년에 몽고의 압력으로 복귀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 인제 다시 얘기할게요. 예. 갑자기 인제 좀 약간 헷갈렸어. 예.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 전후 관계가 헷갈려 저도 하다 보면. 이때 이제 원종이 충녕왕을 인제 뭐냐면 어 누구한테 보냈냐면 쿠비나이한테 보냈어요. 왜냐면 쿠비나이가 이제 왕자 파견하라 세자 파견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인제 충녕을 파견할 때 그 당시 이제 누구야 이면이 자기 또 아들을 인제 같이 붙어서 이제 파견했거든요. 근데 쿠비나이는 인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해 놓고 막 얘기를 하다가 뭐냐면 원종이 이제 폐위됐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원종이 이제 폐위됐다는 거. 예. 그래 갖고 인제 결국에 충녕왕이 쿠비나의 지원을 받고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인제 하니까 그때서야 인제 다시 인제 복귀시킬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원종이 패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쿠비나이 막 그 충녕을 파견하려 세자를 파견하려니까 같이 파견했는데 충녕왕이 이 사실을 인제 꼬발리고 나서 아닌데? 잠깐만.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헷갈렸어. 이건 어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 얘기를 제가 이제 했는데 두 번 했는데 잠깐 다시 할게요. 원종이 이제 패하기 전에 충녕왕을 이제 태자로서 파견한 거야. 예. 맞아요. 기억나요 다시. 예. 충녕을 파견했는데 그때 인제 충녕왕이 세조를 뵙고 다시 이제 고려로 인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인제 이면이 그 당시 이 돌아온 충녕왕을 이제 압록강 부근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소식을 미리 이제 충녕왕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압록강 건너지 않고 세조한테 이 사실을 알린 거야. 그러니까 세조가 상당히 분노했겠죠. 그러니까 인제 그 당시 세조가 그 당시 이제 이면한테 압력을 넣어서 폐하된 원종을 다시 복구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세조 쿠비라의 압력 때문에 이면이 원종을 패했다가 다시 세웠죠. 그리고 인제 복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쿠비라이가 뭘 요구했냐면 "원종을 내가 보고 싶으니까 친절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쿠비라이 요구에 따라서 원종을 인제 친조를 했는데 그때 자기 아들을 같이 감시용으로 이제 하겠는데 원종이 쿠비나를 만날 때 처음에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제 "물러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계속 이제 다그치니까 원종이 사실을 말했죠. 그러니까 이 쿠비란이 열받아 가지고 이면의 아들을 이제 가두고 원종을 하여금 이제 명령을 내렸어. "내가 군대를 붙여 줄 테니까 너는 군대 이끌고 와 가지고 저기 압록강 넘어서 인제 개경에 가서 새로운 이제 조정을 만들고 그 이면 를 처단해라." 이렇게 인제 요구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원종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원나라 군대를 이끌고 이제 강화도 가서 개경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지방 세력들이 인제는 이면 그 당시에는 이민후라고 그 아들이 즉위하고 있었거든요. 이민후보다는 그 당시 원종을 따르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원종의 개경 정권이 다시 복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민후는 그 당시 인제 쿠데타를 해 갖고 내부 반란 때문에 죽게 되죠. 예. 요 과정이에요.
예. 제가 이제 약간 헷갈렸는데 요게 맞아요. 예. 다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자, 이명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명우가 반몽 정책을 고수하여 1270년 국왕이 몽고 세력을 얻고, 앞에서 말했죠. 원종이 친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각이 돼서, 아까쯤에 이제 전후 사실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고 나서 원종한테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몽골군을 같이 뭐냐면 딸려 보냈죠. 자, 그 국왕이 몽고의 세력을 얻고 몽고에 귀국하면서 강화도에서 추격하여 개경을 한도할 걸 멍했는데, 그는 이를 거부하고 재항쟁을 거절했으나 반대파에 의해서 피살됨으로써 무신 정권은 종식되고, 이에 따라 오랜 항목도 끝나게 되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인제 했던 내용들, 요거 뒤에 있는 내용들이 그 팩트고, 앞에 있는 내용들 제가 아까 왔다 갔다 했어. 이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고려는 왕정을 복구하고 개경을 한도했지만 아직 몽골에 대한 반항이 그친 것은 아니었다. 자, 무신 정권기 때 무력 기반으로 항몽정에 선두에 섰던 삼별초가 개경 한도에 반대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래서 이 삼별초 입장에 볼 때는 예전에 이제 무신 정권 안에서 많은 기득권을 누렸는데, 이 기득권을 이제 박탈당한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소문이 있으냐면 삼별초 명단이 고려 정부를 통해 원나라로 넘어갔다. 그런 이제 소문이 도니까 자기가 이제 살생부 명단에 넘어갔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여기에 열받아 갖고 인제 어차피 죽자, 이래나 저래나 죽을 거니까 들고 일어난 거죠. 예. 자, 즉 1217년 원종 추육 명령이 내리자 개경한도는 곧 몽고에 대한 항복을 의미한다고 해서 배중손이 이끄는 그 삼별초는 강화도 에서 숭앙온 같은 왕을 이제 옹립하고 몽골 세력을 들여업은 원종의 개경적인 반기를 뒀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인제 더 이상 그 항쟁하기 힘드니까 진도로 내려갔어요. 예. 그래서 진도에서 새로운 개경 정부를 만들었죠. 그래서 내려가 남부 지방의 일대를 지배에 넣었지만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의 토벌로 진도가 함락되자 그중 일부가 김통종이 지휘 아래 그 제주도 옮겨가 항쟁을 계속하다가 1273년에 결국 진압되고 말았다. 자, 이때 삼별초군은 중앙으로 가서 조선을 중 이때 삼별초군은 중앙으로 가는 조선, 그 조은선을 붙잡고 세밀을 공무를 타치하고 남부의 넓은 지방을 점령하고 몽골군을 습격했으며, 그 한때 일본에 협력했던 외교 문서에 보내기도 했으나 몽골군과 정부의 합동 공격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자, 이에 오랫동안 대몽강제가 종식되었고 이후 고려는 몽골의 간섭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때 인제 그 쿠미나이 칸이 일본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을 공격하는데 원종한테 인제 그걸 요구를 했는데, 원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당장 일본을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없다. 삼별초를 지금 당장 토벌하기 때문에 동원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몽고군과 고려군이 삼별초군을 이제 적극적으로 토벌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 그걸 토벌하고 나서 그 병력을 일본에 파견하려고 했던 거죠. 예. 자, 그리고 그때 인제 삼별초에서 보낸 문서가 있어.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그 고려첩장 불신조조라는 문서예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36 번을 보면 삼별초군이 1271년에 진도에 있을 때 일본에 협조를 요청하는 외교 문서를 보냈던 사실이 근래 일본에서 고려 첩장이란 공문서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밝혀졌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고려 첩장 불신조조라고 하거든요. 이 고려 첩장이라고 돼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고려 첩장 불신조조예요. 고려 첩장이란 고려의 외교 문서를 뜻하는 거고, 두 개의 외교 문서를 이제 보고 비교해서 보니까 너무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 다른 점을 정리한 그 쪽지가 있어요. 이게 불신조조야. 예. 그 두 개의 고려 정부에서 보낸 그 외교 문서를 정리하다가 너무 다른 말을 하니까 그걸 이상해서 이제 그 이상한 점을 적어 놓은 것이 불신조조라는 그런 쪽지인데, 메모인데, 이 고려 첩자 불신조조 메모가 나중에 발견이 된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세한 내용이 이 기출문제 분석한 내용이 더 자세하니까 요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어. 자,
여기 보면 두 개의 문서가 있는데 가문서는 원에 항복한 정부, 그러니까 원종의 인제 그 개경 정부를 얘기하고, 남문서는 이제 삼별초 정부, 고려 정부를 얘기하죠. 그 두 개의 내용을 이 비교한 해서 그 의문점을 적어 놓은 게 그 고려첩장 불신 조조인데요.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가와 나의 내용은 동경대학교 사료천찬소의 보관 문서인 고려첩장 불신 조조이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고려첩장을 비교해 보고 의심스러운 점을 기록한 메모이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두 개의 그 원본이 됐던 고려첩장은 지금 없고 그 관련된 메모장만 있어요. 예. 그래서 가사료는 이제 고려 원종이 보낸 고려첩장 내용이고, 나는 진도에서 선별초고 고려정부가 보낸 고려첩장 내용이다. 자, 원종의 고려첩장에선 지원이라는 원의 연어를 쓰고 몽고의 덕을 칭송하면서 몽고의 덕에 기이하여 군신의 예를 섬겨다는 등 친몽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당시에 쿠비나이 칸이 일본 원정을 준비하고자 개성에 있는 고려 정부에 그 일본 원정을 준비하고자 하자 개성에 있는 고려 정부는 원의 일본 원정이 고려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일본의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원의 일본 원정을 방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게 파견 목적이야. 그러니까 첩장을 보낸 목적이죠. 자, 고려첩자 불신 조조는 삼별초 고려 정부의 첩장 내용은 더욱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당시 삼별초는 배종성의 지휘 아래 왕원을 고려 왕으로 추대하고 진도에 왕궁을 만들고 새로운 고려 왕조를 세우고 있었다. 자, 삼별초의 고려 첩장은 몇 가지 이제 특이한 만한 것이 있다. 첫째, 몽골에 대한 비난과 방목 위주를 명백히 나타나고 있고, 가령 제1주에는 몽골은 짐승의 가죽이다 하고, 제3주에는 몽골 풍습을 오랑캐 습석이다 한 것 등은 공식적인 외교 문서로서 매우 강력한 방목 위주를 표현하고 있다. 둘째는 당시 삼별초 정부는 진도 정부야말로 정통의 고려 정부는 임을 포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때문에 이제 본 문서의 제목은 고려 첩장이며, 강화도에서 40년 한정 이후 학문 정통을 계승한 진도 천도했음을 제3조에서 밝히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두 개의 내용을 이제 비교한 내용들이 이제 있어요. 요거 이제 각자 읽어 보시고 그 나머지는 예. 그래서 이제 삼별초의 진도 정부가 사실의 파견은 신정부 수립 이후에 자기 존재의 국제적 알리는 외교적 관리이기보다는 항蒙 정쟁을 전개하면서 공동 대처를 주장한 입장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인제 그 원종의 개경 정부는 그 몽고가 쳐들어오기 전에 먼저 항복해라. 어 그런 것들 얘기한 거고, 그 진도 정부는 몽골과 같이 뭐냐 항쟁하자, 그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진도 정부는 몽골군의 대규모 공세에 목전을 두고 병력 면에서 상대 열세에 있었던 걸 보이며, 이 때문에 일본과 연대를 통해 타개책을 시도했던 것이다 는 거죠. 자, 선별초 정부의 방목 연대 제의나 고려 정부의 항복 권유에 대해서 일본 측, 그러니까 그 당시 가마쿠라 막부죠. 자, 일본 측은 구체적인 이제 답변 내용은 확인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가마쿠라 막부는 국제 정세에 좀 어두웠나 봐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개의 고려 정부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잖아. 어, 정부 자체에서. 만약에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있었으면 분명히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몽골이 자신이 쳐들어온 것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야, 그래서 이때 일본 정부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고려 경영 정부의 권유대 원나라 항복하지도 않았고, 또 삼별조 정부의 방목 연대에 도모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무시했다고 보면 돼요. 두 개의 그 고려 첩장에 대해서. 다만 그 해당 실무 관리가 좀 약간 양쪽의 의견이 좀 모순점이 많았기 때문에, 고려 첩장이나 이런 거는 모순점이 많기 때문에 그 모순점을 적어 놓은 그 메모장만 남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것이 고려첩장 불신 조조다.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다시 한 통을 좀 보면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인제 푸셈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푸셈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하고 끝낼게요, 요거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푸셈 관련된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몽골 친일과 관련된 그 푸셈 관련된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